연출하신 연상호 감독님, 그리고 연상호 감독님과 여러 작품을 함께 하신 구교환 배우님, 전소희 배우님과의 대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김혜리라고 하고요. 바로 감독님과 배우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은 저쪽부터 감독님부터 관객님들한테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 연출한 연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에 잠깐 출연했던 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전선입니다. 전혀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그 연상호 감독님의 영화 친구들 중에 두 분이시죠. 그래서 구교환 배우님께서는 이제 반도, 기생수 더 그레이, 그리고 괴이, 같이 하셨고, 여기 이번 영화에도 잘 찾아보면 얼굴이 나온다고. 네, 저를 찾아보시면 제가 어디에 나오죠? 그 구교환 배우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꽤 많네요. 이게 다회차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답을 알려줄 수는 없고, 왜 무대 인사 연락이 안 오는지 그래서 그 헤매 세팅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구이로 저를 진짜 조그맣게 나왔는데 네. 다 알아보시네. 되게 많이 보셨는데요? 저한테는 타이탄이 있었던 것도 제가 소장하고 있으니까 200만 돌파가 된다면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소희 배우님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생수 더 그레이에서 수인이와 하이디 역할로 연상호 감독님 유니버스에 발을 들인 바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세 분께 궁금한 걸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문답 나누는 동안 여러분 궁금하신 거 좀 정리를 해두셨다가 이 플로어로 마이크 넘길 때 질문해 주시면 이 얼굴의 텀블러를 질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연상호 감독님, 저 얼굴은 2025년에 이렇게 영화가 됐지만 굉장히 오래 품고 계셨던 이야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이야기를 쓰게 만들었던 영감이나 그 당시 감독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현실의 계기? 이런 게 기억이 나시는지요? 가물가물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오래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 사입이라는 작품을 좀 썼을 때인데, 사입이라는 작품 쓰고 이제 좀 불안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작품을 하고 있어도 다음 작품 대본이 없으면은 좀 불안해요 되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입이라는 작품 쓰고 되게 불안해하고 있을 차에 이제 저 기억을 하자면은 제가 그때 사이비 프리 프로덕션을 하고 있어서 청강문화산업대학교라는 데 강의를 잠깐 나오고 있었어요. 알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청강대가 좀 멀다 보니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기숙사에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숙사에 생활을 하니까 이제 평일날 주말 부부였던 거죠. 이제 평일날은 이제 거기서 이제 기숙사에 자고 얼마나 심심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 친구인 최규석이 역시 또 출연하시는 최규석이 만화가 강의를 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그래서 하루 그 강의 나오는 날은 저희 기숙사에서 같이 잤거든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이제 맥주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마셨어요. 마시면서 제가 하소연을 했죠. 대본이 없다. 다음 영화 대본이 없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규석이와 그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얼굴에 어떤 대략적인 개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자는 필요성이 먼저였던 거네요. 그러면은 뭐 어떤 사건이 있었거나 아니면 맞아요. 네. 어떤 감정이 어떤 분노가 있었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뭐 분노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되게 아이러니컬한 인물을 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 생각했던 거는 안면식 인식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면식 장애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없고 안면시장애 환자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지금의 이제 이명규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살을 덧붙여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감독님께서 부산행 이후로 뭔가 초자연적이거나 사이파이적인 상상력이 이제 들어간, 그리고 영화화를 그걸 하다 보면 이제 특수효과가 필연적으로 개입된 장르 영화를 만들어 오시다가 이번에 그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뭐 제거했다기보다 이제 사실적 역사적 요소로만 이루어진 이런 비극으로 돌아오신 셈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신이라든가 뭐 좀비나 외계 생명체에서 비롯된 재앙보다 이렇게 다수의 인간이 갖고 있는 애매한 악의 그 총합이 만들어내는 참극이 좀 훨씬 무섭고, 영화가 끝났을 때 그 마음의 흔적이 훨씬 오래 남는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이 초심 얘기를 좀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종류의 영화를 그리워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제작 방식에 있어서 좀 리프레시를 하고 싶으셨던 건지? 일단은 제작 방식 리프레시가 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쨌든 저도 이제 장르 영화를 꽤 오래, 근데 장르 영화를 해서 좋은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초기에는 돼지왕 사이비 같은 작품을 썼는데, 이게 돼지왕 사이비 같은 류의 대본을 쓰는 게 이제 좀 힘든 면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뭐 표현이나 아니면 내용의 주제를 픽하는 거나 이런 것도 되게 상당히 좀 힘이 들기도 했고,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저한테 되게 큰 돌파구가 됐거든요. 왜냐면은 장르 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장르 문법이 존재를 하고, 장르 문법에서 비틀 수도 있는 거고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장르라고 하는 게 갖는 어떤 안정적인 그 구조 같은 게 있어서 작업을 하는데 좀 훨씬 좀 자신감을 좀 얻던 차였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작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딸이 이제 거의 한 11살? 이제 11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는데, 걔가 맨날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엄청 보거든요. 저도 같이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너무 재밌어서 이제 약간의 질투심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저 유튜버들은 저렇게 재밌게 자본을 적게 들이고도 만드는데 나는 왜 영화 감독으로서 어떻게 보면 컨텐츠 생산자로서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뭔가 이렇게 규모에 짓눌려 있다 이런.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좀 저희 아내랑도 상의를 하고, 과연 이제 좀 컨텐츠 생산자로서의 영화 감독으로 저 유튜버들과 경쟁을 하려면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유튜버와 경쟁하기 위해서 얼굴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정말 대답 하나하나가 제 예상을 완전히 비난해요. 그런데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그 스위치처럼 작업을 하셨었던 걸로 저는 지금 기억해요. 왜냐면 부산행을 천만들 길을 돌파하면서도 서울역이라는 작품을 또 그렇죠. 내보내셨고, 뭐 모든 작업들이 항상 계속 양쪽 규모에 상관없이 저는 항상 신기한 게, 와, 어떻게 스위치가 계속 바뀌시냐. 그건 아마 왜 그럴 거죠? 제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니까. 왜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약간 다 노후에 대한 걱정. 그래요? 왜냐면은 영화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투자가 안 되는 순간에 대해서 항상 상상을 하는데 진짜 할 게 없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아니 심지어 그래픽 노블 작가이기도 하신데도.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 작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할 게 없으면은 이거라도 해야겠다. 이제 물론 만화라고 하는 게 아주 전문 분야긴 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만화 쪽 작업을 해서 그렇게 크게 뭐 진짜 나 혼자만 레벨업이나 이렇게 큰 뭔가 히트작을 만든 작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혼자 생산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뭔가 그래도 혼자 생산할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진짜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막걸리를 먹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뭐래도 아무도 안 보는 만화라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영화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늘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로 수익을 낸다는 건 너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축복이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행운이죠. 이 두 배우님 얼굴을 최근에 보셨죠? 예, 보시면서 이제 같이 전작을 함께 했던 동료로서 나랑 같이 했던 프로덕션하고 이렇게 다르구나라거나 이제 감독님한테 뭔가 이건 만나면 물어봐야지 했던 게 있으세요? 같이 했던 작품과 또 아무래도 비교하게 되잖아요, 인지상정. 같이 했던 작품과의 어떤 질문보다는 저는 그 영화를 작업하실 때 어떤 그 원칙을 정해두기도 하거든요. 나는 이번에는 뭐 자연광으로만 찍을 거야. 뭐 나는 이번에 세트에서만 작업을 할 거야라는 어떤 뭐 자기만의 약속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사소한 것이라도 어떤 얼굴을 준비하시면서 정해두신 원칙이 있으신지 이걸 지켜야겠다라는. 일단은 뭐 특별히 원칙은 없었는데 특별한 건 없었는데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일단은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말이 이제 유튜버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약간 유튜버들이 우리 딸이 보는 그 유튜브들은 어린이용 유튜브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유튜버들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어린이 드라마보다 퀄리티가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세트나 뭐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도 뭐 유튜브들은 사운드 조절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보면은 너무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만들까. 그래서 근데 제가 저 예산으로 찍으면은 이거 퀄리티가 후질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자신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후지면은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 그 생각을 처음에 해서 겁이 좀 덜컥 났는데 그거를 좀 먼저 버리기로 좀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엄청 키치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맞아요. 관객들은 예산 고려해서 영화 봐주지 않고 할리우드나 한국 영화나 이미 높아진 눈을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영화를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상호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근데 또 저예산이라는 말을 듣고 영화를 보면 또 그렇게 또 저예산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중간 지점 찾지 않았나 싶고, 소니 배우님은 보면서 무슨 생각을? 그런 면에서 감독님이 이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나 봐요. 그래서 뭔가 감독님이 이런 도전적인 뭔가 흥미로운 작업을 원해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같이 뜻을 모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프로덕션과 어쨌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전혀 그런 지점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는. 그리고 감독님이 그땐 지나가듯이 그렇게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후반 작업이 되게 길어서 관객을 만나기까지 오래 걸리는 것도 되게 좀 짧게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얼른 내가 만든 시간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관객한테 닿을 수 있는 것도 좀 욕심이 나셨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점에서 다른 게 어떠셨는지도 궁금했어요. 그쵸, 그 시차라는 게 커지면 좀 달라지죠, 느낌이. 제가 느낀 거는 일단은 지금 영화들이 많이 제작이 됐는데 극장에 대한 공포들을 배급사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지금 배급해도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급을 못 해요, 나 겁이 나가지고. 근데 얼굴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어차피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더 자신 있게 좀 배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거의 작년에 찍었는데 올해 나왔으니까 엄청 빨리 나온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영원히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좋으셨어요? 일단 빨리 끝나고 오늘 생각해서 내일 찍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오늘 생각해서 내일 찍고 내일 모레 보여줄 수 있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인 건데, 그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사실 좀 그런 게 항상 부러웠거든요. 예술 분야 중에서 되게 직관적으로 뭔가 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예술 분야들을 되게 좀 부러워했었는데 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공의 그렇죠. 미학이잖아요. 집단 작업이고. 네, 집단 작업이고. 근데 그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교환 배우, 구현 배우랑 좀 자주 만나서 뭐 술을 자주 마시는데 저희 술 마시면은 영화 많이 보거든요. 같이? 네. 아. 영화 많이 보는데 저희가 막 진짜 막 일본 인디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이 많이 봐요. 항상 그런 걸 부러워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들의 그 직관적 표현과 어떤 거침없음 그런 것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이번에 동의를 많이 구하지 않는 듯한 어떤 그렇지. 동의는 구하지만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항상 그거를 감탄하면서 아유 언제쯤 저런 영화 만드나 언제쯤 저런 영화 만드나 했었는데 저는 만든 거죠. 그 일본은 좀 그 대중문화에서 아무래도 그런 마이너리그가 이 지속 가능한 어떤 그 규모가 있으니까 어쨌든 돈을 못 벌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보편성에 수고를 안 하더라도 다 계속 만들어갈 수는 있다 이런 게 있어서 그 점이 부럽지 않으셨나 싶은데 네.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아직 공개 안 됐지만 넷플릭스 재팬이랑 하고 있는 가스인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이제 제가 이제 각본을 쓰고 이제 감독은 이제 카테야마 신조 감독이라고 이제 뭐 디즈니의 간니발이라든가 이런 걸 찍은 감독이에요. 근데 그 감독이 데뷔작이 벼랑 끝의 남매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게 제작비가 2,500만 원이에요. 세상에. 2,500만 원으로 자기 돈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정말 벼랑이랑 배우 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벼랑 끝의 남매라는 작품 우리나라에도 릴리즈가 돼가지고 뭐 보실 수 있는 분들 보는데 진짜 영화 괜찮아요. 괜찮고 그런 감독이 지금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질투심이 나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구교환 배우님 감독이기도 하시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얼마 전에 저도 영화를 그러니까 그랬죠. 네. 얼마 전에 아니지만 이게 다시 저예산 영화 세계로 영 감독님 돌아오신다는 소식 듣고 자주 보시는데 뭐 좀 조언을 하셨다거나 뭐 제가 조언할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연상 감독님의 얼굴이 잘 되길 바랬죠. 저도 너의 나라라는 지금 촬영 홍보해야 될까요? 영화를 지금 촬영을 마치고 지금 후반 작업에 있는데 그래서 제목이 직관적이고 굉장히 우아하기도 하고 뭔가 투박하기도 하잖아요. 묘하잖아 제목이. 나도 너나로 바꿀까. 쏙 그냥 가슴에 훅 들어가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감독님 프로덕션은 궁금한 것들이 많죠. 근데 뭐 아마 인터뷰나 뭐 GV 하셨으면서 통해서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점도 있어요. 그 화면 안에서 어떤 그 행복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연출자의 어떤 적당한 신남이 보이거든요. 네, 그 신남은 무엇이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육개장의 소세지를 먹는 게 행복일 수 있잖아요. 그 씬마다 유장 사발면의 소세지 저희가 육개장 사발면 소세지 이건 쓸데없는 농담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행복이 있으셨길래 저한테 낯선 어떤 질감들이 튀어나왔는지 얼굴 안에서 일단은 제일 컸던 거는 너무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작업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뭐 배우도 그렇고 스텝도 그렇고 스텝과 배우도 그렇고 너무 다 그냥 여러모로 아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그냥 현장에 있는 게 그냥 약간 동창의 느낌? 동창의 느낌이고 예를 들자면은 무언가 이제 배우도 뭔가 어떤 연기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감독한테 동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이죠.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 그래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동의가 필요 없는 상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막 하는 상태? 그런 상태여서 되게 좋았어요. 약간 동아리 활동하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등 뒤에 넷플릭스가 없잖아요. 등 뒤에 아무도 없죠.
동아리 같은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 지금 이제 이 연기도 동의를 감독님 컨펌을 받지 않고 준비해 와서 했다고 하셔서 이제 연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또 배우님들 모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 그 만화와 달리 영화에서도 정영이의 얼굴을 끝까지 안 보여준다는 선택이 그 결정이 쉬웠을까? 왜냐하면 이게 앵글의 제한을 부르잖아요. 그걸 안 보여주려면 그리고 또 영이라는 인물을 좀 계속 대상화하는 그녀의 얼굴이 안 나옴으로써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감독님한테는 그게 선명한 초이스였는지 아니면 조금의 좀 영화로 옮겨가면서 이걸 바꿔볼까 하는 생각은 없으셨는지. 이 영화에서 이 영화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유일하게 그거였어요. 정영이의 얼굴을 마지막 직전까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게 유일한 컨셉이었고 사실은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영화의 목적은 사실은 이명규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뒤틀린 내면으로 관객을 안내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뒤틀린 내면 깊숙한 곳으로 사실은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명규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명규의 그 뒤틀린 내면의 근원 에너지는 사실은 정영이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명규의 뒤틀린 내면의 동력이란 말이죠. 근데 관객에게 정영이 얼굴을 보여주고 이명규의 내면으로 인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였어요. 관객도 사실은 이명규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지만이 이명규를 이해하면서 그 뒤틀린 내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게 유일한 컨셉이었고 마지막에 얼굴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거는 사실은 명확한 선명하게 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문자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문자로서 어떠하다. 근데 사실은 마지막에 제가 만화를 만들었을 때도 정영이의 얼굴을 독자한테 보여줬는데 또 독자는 물어봐요. 이게 어떤 얼굴이냐? 라고 물어봐요. 자기가 눈으로 봤는데도 시각 정보에 대한 걸 또 물어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눈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규정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문자적으로 규정되기 바란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규정하고자 하는 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격하게 만들어야 되고 판단하게 만들어야지 그걸 이제 제가 문자적인 방식으로 규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여주지 않는다. 이거는 명확한 규정이에요. 이 영화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영화 보고 와서 야 그래서 그 얼굴이 어때? 하면은 야 끝까지 안 보여줘 라고 하면은 명확한 규정이거든요. 근데 보여주는 거는 시각 정보잖아요. 그거는 말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목격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극장을 가야 된다. 그런 깊은 계략이. 근데 저 사실 이 엔딩에 대해서 이제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관객들도 엔딩은 조금 좀 의문이 남는다라거나 뭔가 좀 덜 해결된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따 관객 여러분이 질문 기회 가지실 때 더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또 이제 보완해서 질문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배우한테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연기라는 거는 이 안에 경험을 못 해보셨더라도 어떤 제한과 또는 반대로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만약에 정영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연기할 때는 보통 그 제한과 자유가 되게 똑같은 비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책임지고 이 모든 영역을 뭔가 핸들링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샷 안에서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제약이 생기면 그만큼 저는 책임감을 조금 더 빼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뭔가 영화를 만드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 같긴 한데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뭔가를 빼앗긴다고 느끼면 너무 힘들어질 테고 내
악기 하나를 뺏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다른 것들로만 할 수 있다 하면 이걸 뭔가 새롭게 받아들이고 좀 더 재밌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순희 배우님은 또 1인 2역 선배시잖아요. 그러네. 1인 2역 선배. 하이디와 수인이 그렇게 보면은 그 박정민 배우도 물어보면은 이제 1인 2역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박정민 배우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 역할 하는 날에는 아들만 찍고 아버지 역할 하는 날에는 아버지만 찍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헷갈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수인과 하이디는 수시로 와요. 왔다 갔다. 더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근데 1인 2역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때도? 제가 할 때 네.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그때 기생스 더 그레이 때 많이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사람 2명을 1인 2역을 하는 거랑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을 이 2개를 연기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제 생각일 뿐이지만 박정민 배우님이 하신 1인 2역이 훨씬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만큼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단순히 2명의 사람을 연기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나의 아버지라는 점이 되게 흥미롭고 되게 진짜 생각할 게 많았을 것 같고 그만큼 또 재미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구교환 배우님은 어떠세요? 얼굴 없이 연기해라. 그러면 보여줄 것 같아요, 일부러. 농담이고, 오히려 더 현장에서, 항상 차량 감독님과 감독님을, 상대 배우를 믿지만, 저는 너무 더 즐기고, 더 물어볼 것 같아요. 차량 감독님한테 제 블로킹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엣지이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제 의도가 잘 전달됩니까? 그래서 차량 감독님에게는 뭐 동선이나 블로킹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쭐 것 같고 감독님한테는 이게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나의 움직임이 혹은 너무 과하진 않는 건지에서 여쭤볼 것 같고 뭐 손희 씨랑 함께 한다면 손희 씨한테는 괜찮았냐고 아니면 상대 배우한테도 여쭤볼 것 같고 그래서 훨씬 더 함께 만드는 재미와 더 누군가에게 원래 의지를 하거든요, 연기할 때, 상대방에게. 근데 더 많은 의지를 할 수 있어서, 이거 더 신나는 작업이겠다. 더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 더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그러면 이제 도구가 목소리만 신현빈 배우한테는 이제 남은 셈인데, 왜 수인하고 하이디 말투도 여러 버전으로 준비해서 감독님한테 물어보셨다고 제가 이제 본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 정영이의 목소리 연기가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뭔가 사운드를 만지셨을 수도 있긴 한데 이 정영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의롭고 정말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의 화신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드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맞는 말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약간 그리고 그 존재를 무시하고 싶고 짜증을 내고 싶은 자신한테 또 약간의 죄의식이 들게 하는 그런 말투, 그런 발성 이런 게 약간 이 어절 하나하나를 좀 느리면서 느리적 하면서 성가시게 만드는 이런 말투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까 배우가 이제 컨펌 안 받고 만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목소리 어떻게 찾았나? 신현빈 배우가 찾았죠. 저는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 전에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봤던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이냐, 앵글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서 어디 중심으로 잡을 것 같다. 그래서 신현빈 배우가 그러면은 자기는 손이라든가 어깨를 좀 많이 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쉐입이 약간 이렇게 좀 구부정한 느낌으로 좀 갈 것 같다. 이제 그런 전체적인 쉐입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 저는 이제 뭐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 대사를 하면서 어쨌든 그 쉐입에 맞는 목소리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촬영 때 이렇게 들어봤는데 약간 쉽게 얘기해서 어눌한 말투잖아요. 그렇죠. 어눌한 말투여서 어쨌든
그 정령이 그러니까 신현빈이란 배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몸과 그녀가 만들 수 있는 그 몸의 쉐입과 목소리가 어떤 정령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찾은 느낌이었죠. 그렇군요. 이 두 배우님이 장점이 있는데도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뭐가 나 ADR 할 때 그 후시 녹음을 할 입모양을 안 때 맞춰도 그 입모양을 안 맞춰도 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사운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무적의 캐릭터네요. 박정민 배우는 신현빈 배우한테 맨날 야 뭐하러 나오냐? 그냥 AD 할 때만 나오지. 진짜. 근데 뭘 얘기하려고 잊어버렸어. 예, 두 배우님이 이제 이 얼굴의 캐릭터들이 여럿이 있는데 젠더, 나이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나를 골라서 좀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흥미를 느끼는 인물이 하나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박명신 선배. 박명신 선배. 이모, 작은 이모. 근데 박명신 배우는 정말 그런 역할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박명신 선배가 제가 이제 부산행 이후로 처음 이제 만나게 됐는데 오시자마자 아유 영 감독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날 그런 역할을 해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은 이제 이모 아주 뺏겨가지고 그러면 저는 그 얼굴 안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 얼마나 나쁜 연극을 했는지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 동안에게. 피복 공장.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계속 그 못되게 연극을 했는지 동안에게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정말 진실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물 중에 한 인물을 해보고 싶어요. 동안에게 둘의 따뜻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얘기해 주는 사람. 인물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거기 한 명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다음 분 넘어가시다. 저는 너무 식상한 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드린 말씀을 비슷하게 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이고 엄마이고 그런 연기를 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왠지 그런 연기를 하기에 필요한 경험이나 감정이 전소희 배우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저는 현장에서 감독도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독님은 현장에서 그래도 항상 이 배우들의 컨디션을 위해서 항상 스탠딩 코미디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보면서 와 감독님 저 그 안에 굳이 얘기하면 그 라커룸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감독들도 항상 동기부여해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배우들을 기쁘게 해주시는데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래도 연상호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오해하시는 거는 배우들을 기쁘게 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재밌어서 되게 재밌는 걸 좋아하세요. 연기를 뭐 이렇게 시연하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분위기를 좋게 아니요 그냥 꽁트를 해요. 꽁트 영화랑 아무 상관없는 상황극을 혼자 하신다고요? 상황극을 어떤 예를 들어 주실 수 그냥 뭐 남의 뒷담화 뭐 이런 거 가끔 이렇게 흥행할 때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니터실로 이렇게. 시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편집되기 전에 영상에 ADR을 본인이 붙여가지고 액션씬 같은 경우에는 왔다 정말 혼자 전혀 다른 스토리의 효과 영상이 이펙트를 넣으시기도 하시고 방해. 실제로 찍을 때 뭐 예를 들자면 전화 역할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 상대방? 전화 상대방 제가요. 이상하게 일부러 여보세요 막 이렇게. 왜 자기 영화를 회방을 놓으시는 거예요? 제 어떤 장애물 이런 데도 잘 되나 보자고요. 그걸 뚫고 나와야 된다. 저는 배려라고 생각해요. 배우를 강하게 긴장돼 있을까봐 본인이 이제 저는 유머가 가장 큰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유머를 하루 종일 날리다 가시니까 저 감독님은 항상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배려가 있으시다. 그게 공포를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누군가 유머를 하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선해준 배우랑 함께 하시니까 정말 영화운이 좋은 영화의 신이 사랑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뭘 해도 좋게 해석을 해주는 배우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아니 근데 이민희 역을 얘기하다 보니까 반대로 저는 좀 그 백주산
사장 역을 왜 두 배우가 굳이 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아, 혹시 스케줄 문제였을까요? 두 배우가? 예, 노역은 다른 배우가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중년 남자와 노역은 그 정도는 성인 배우는 같이 그냥 분장만 해서 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건 어떤 다른 너무너무 변해버린 어떤 외적인 모습을 그 감독이 필요로 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일단은 임성재랑 박정민이랑 동갑입니다. 사장 백사장님 역의 임성재 배우님하고 박정민 배우가 동갑 87년생이에요. 그건 몰랐네요. 임성재 배우가 들으면 정말 슬퍼할 것 같아. 야, 노역도 너 네가 해도 되는데. 그냥 몰랐다고 마셨어요. 일단은 그 백주상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어쨌든 뭐 악한 인물처럼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뭐 일단은 그의 지금의 모습이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권력자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죄를 이미 받아버린 듯한 느낌?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는 이미 죄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화를 할 때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쪼그라들었는데도 그 눈에서는 여전히 그 상대방을 그 멸시하는 눈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오늘 당장 죽어도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과거의 백주상과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원래 이제 원작 만화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삐쩍 마른 어떻게 보면은 막 그 괴물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이미지를 좀 찾았던 거죠. 그럼 의도 처음부터 두 배우를 쓰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군요. 그쵸. 몸도 변하고 네. 완전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몇 가지 우리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그런 대사들이 있거든요. 그땐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든가,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라든가, 산 사람은 살아야지류의 그런 얘기들, 이제 그런 뭔가 한국 사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면 상당히 익숙한 그런 관용적인 말들에 대해서 감독님이 뭔가 그 말의 밑바닥에 있는 어떤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그 성취주의에 대한 어떤 존경 같은 게 있잖아요. 한 인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취했다. 근데 그 성취가 극적이면 극적일수록 사실은 더 비범한 인물로 보죠. 사실은 그것을 아주 극대화한 캐릭터가 이명규라는 캐릭터고, 사실은 저는 이제 그거에 저도 이제 되게 성취주의에 되게 빠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 근원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근원으로 본 거는 이제 그때사에서 성취주의가 만연했던 고도성장기를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성취주의와 고도성장을 연관을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짜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그런 70년대에 어떤 유행할 법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성취주의의 어떤 망령 같은 게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사가 그냥 함축적인 거죠. 나는 한국의 기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자수성가에 이제 지하층에 묻혀 있는 어떤 무고한 죽음, 진짜 글자 그대로 유해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마치 한국의 경제성장 신화가 이렇게 아스팔트로 발라버린 그런 희생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를 되게 감독님답게 직설적으로 한 사람한테 모아줘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 제목이 영어 제목이 디 어글리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 정영이가 표상하는 경멸에도 좋고 차별에도 좋고 무시해도 좋은 그 모든 자질을 뭉뚱그려 표현하는 단어로 못생겼다, 추하다 이걸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누구나, 저도 그랬지만 미는 뭐고 추는 뭔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어떤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 분 다 이제 그 미와 추에 대해서 영화를 보다가 떠오른 생각이나 의문 같은 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어떠세요?
저도 그 엔딩, 그러니까 정영이의 얼굴을 봤을 때 제 머리에 드는 생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못하겠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왔으니까 이게 아무 배경 없이 이게 바라봐지지가 않고 자꾸만 들어온 말로부터 내가 어떤 기대를 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그 기대에 반하는 것인지 부합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스스로 좀 소름 끼치는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게 이 영화 성공적으로 뭔가를 해냈구나 하는 느낌을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대상화라는 게 뭔가를 묘사한다는 말들이 전부 다 완전하게 시각적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많은 가치 판단과 사람들의 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가 너무 강렬하게 와닿아서 저 스스로의 판단 자체가 마비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섭죠. 내가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그 애매한 상태에서 갖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아버지가 그 사진관을 직접 운영하셔서 그냥 계속 그 증명사진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가 계속 찍어주셨거든요. 다 같은 얼굴이에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 제 얼굴을 계속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 수진 PD의 카메라도 본인이 특히나 다큐기 때문에 더 자기가 들여다보고 싶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이 영화에서 나오는 또 그 주사장님, 백 사장님의 카메라도 본인이 보고 싶은 걸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그 엔딩의 사진을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이미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었는데 심지어 연상호 감독님조차도 본인이 들여다보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힘이다. 심지어 이야기라는 것도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아름다운 이유로 작동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굉장히 무서운 인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인물이. 그래서 그냥 조금 더 과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무 얼굴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많이 과장된 생각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거기서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모로 정영이라는 인물은 얼굴이 내내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까지는 이 전체 영화의 일종의 소실점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폭력이 하방성이랄까? 항상 위에서 아래로 가고 뭔가 이 아래에서 위로 저항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나보다 아래 있는 쪽으로 폭력이 흘러가기 마련일 때 그 끝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그 물이 마지막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구멍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쯤 하고 여기 꽉 채워주신 관객님들로부터 질문을 드리면 마이크가 있나요? 손 들어주시면은 돌아가면 지금 먼저 감독님이 한 분 선택해 주시겠어요? 네? 누구 증명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우선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입을 쭉 벌리면서 보게 된 영화였습니다. 저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에서 모든 장면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기억에 남았는데 배우님들은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장면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싶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요? 모두를 사랑하신대요. 박애. 인상적인 장면부터 근데 엄청난 칭찬이네요, 감독님. 모든 장면이 하이라이트래요.
근데 그러면 안 완급 되는데. 조절에 실패했다. 내 말이 너무 영화하시는 분들은 리듬이 없다는 들을 얘기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짧으니까 리듬이 없을 수 있죠. 자, 인상적인 장면. 저는 모든 장면이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기적을 만들어냈고 이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낸 엔딩 크레딧 엔딩 크레딧이 가장 감동적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너무 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 스태프들의 그 이름이 스태프들 제일 감동적이다. 하나하나 그분들의 어떤 노력들 그게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감독님 시작부터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 이렇게 특공대처럼 꾸려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좀 멋있었어요. 네. 영화는 뭐 이미 많이 멋진 점이 많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그냥 전공법을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여기 잠깐 수면 공격을 하시니까. 층간승부 항상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아버지가 결국에는 동안과 부딪히는 이제 직접적으로 저도 그 장면 진짜. 네, 그 아빠가 정말 했는지를 묻고 그 대답을 해야만 했던 그 순간이 가장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그 바닥에 누운 모습이 좀 네, 좀 뭔가 그게 사진처럼 저한테는 남은 장면이에요. 영화가 돼버렸군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권혜호 배우님한테 굉장히 또 감동하기도 했고, 권혜호 배우님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1인 2역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자, 또 빨리 시간이 좀 하나만 질문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이만 좀 할게요. 제일 궁금했어요. 저 갑자기 감독님 항상 그 약간 맹인 관객 자토이치.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의 한계를 뚫고 어떤 장인이 되는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장면들은 우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 매력을 느끼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자토이치가 멋있잖아요. 맹인인데 엄청난 검객이다. 사실은 이제 그것도 어떤 신화된 인물이죠. 그렇죠. 네, 신화된 인물이라서 사실은 사람은 신화된 인물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영화는 사실은 그 신화된 인물에 끌리는 자신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수 있거든요. 왜 신화된 인물한테 이렇게 끌리는가? 그 이면에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약간 성취주의에 이제 빠져 있었다. 성취주의에 빠져 있는 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신화화된 인물에 끌리는 나 자신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신화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 그 성취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근대사 현대사 같으면 가부장이라든가 회사 사장이라든가 그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조용히 해, 나머지는 조용히 해, 고개 들지만 이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 우리 DNA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도성장을 하면서. 자, 다시 우경환 배우님이 이번에는 한번 골라주세요. 여기 핸드폰 들고 계신 빛이 분. 깜빡깜빡거리는 분. 네. 저는 이게 영화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분이 그 PD분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진행을 시켜준다고 느꼈거든요. 배우분들이 만약에 그 PD 역할을 맡으시면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가 좀 궁금했어요. 진짜 그 부분이 저도 그 동환과 그 PD의 관계가 여기 정말 설명하기 힘들지 않나, 드라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애매하다고 할 수도 있고. 저 엄청난 픽션을 만드는 이야기꾼처럼 보일 것 같아요. 이 모든 거대한 자기가 조합시켜서 구성을 해버린다. 네, 구성을 해서 이 사람이 다 정말 그 현상을 담고 싶은 건지 현상을 만들고 싶은 건지 뭔가를 계속 플롯을 짜고 있고 연출노트처럼 대본이 툭 떨어지기도 하고 이건 과장된 얘기지만 장르가 어떤 바뀌잖아요. 본인이 마치 모든 이야기를 엔딩까지 정해둔 것처럼
더 선뜻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근데 그런 캐릭터 너무 비호감이죠. 네. 어쩔 수 없이 창작을 하시는 분 같아요, 선배님. 저는 엄청 숨을 것 같아요. 숨는다고요? 뭐랄까 드러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완전 뭔가 맞아요. 이 이야기에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연기를 할 때 뭔가 이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도 자연스럽게 좀 의식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큐를 찍는 PD라면 나의 존재감이 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캐릭터 말고 다른 캐릭터가 허락된다면 두 분은 이런 캐릭터를 만들겠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연기를 어떻게 한다고? 재미로 하는 캐릭터입니다. 전 슬레이트까지 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수진 PD 같은 경우는 설정 자체는 그랬어요. 애초에 아버지를 그 취재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좀 가벼운 느낌이거든요. 가벼운 느낌인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그 PD를 불편해하는데 아들은 사실은 다 그런 거라고 하라고 푸시를 하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네, 처음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무언가를 그런 사람하고 이제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게 그 동환이라고 하는 인물을 압박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PD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전혀 안 보이는 PD인데 그 같은 태도로 사실 아버지를 취재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는 무언가 어떻게 보면은 그 끝에 어떤 자기가 밝히고 싶지 않은 게 기다릴지도 모르는 거를 그런 사람과 동행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베이스에 깔려있는 텐션인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랑 계속 무언가를 지금 추적해 들어간다고? 라는 텐션 같은 게 사실은 깔려있죠, 사실. 그 불편함. 그렇군요. 이번에 전선희 배우님이 힘들어주세요. 이쪽 계단 쪽에 검은 외투 입으신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그 정명이의 사진을 보는 장면에서 손희 배우님처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좀 상상해왔던 것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께서는 애초부터 원래 마지막에는 정명이의 얼굴을 보여주려는 계획이 무조건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끝까지 안 보여주고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보여주는 거는 거의 처음부터 뭐 만화 버전이나 여러 버전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밌게 생각하고는 대본에서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대본에서는 이제 임동완에게 사진을 건네고 그 사진에는 정영이의 얼굴이 있다 하면서 끝나요, 그냥. 근데 그거는 되게 문자적이잖아요. 문자로 정영이의 얼굴이 있으면서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주얼로 만들 때에는 원칙이 있어야죠. 근데 이제 만화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렸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제가 이런 거겠지라고 해서 그렸는데 이제 실사 영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여민 배우의 이 하관도 영화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신여민 배우의 사진 기본으로 해서 그거에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규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작업을 CG팀이 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규정 짓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감독님이 써주셔야 되잖아요. 정령이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규정 지었던 게 르뽀적인 이미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였어요. 어렵다. 근데 그게 이 영화가 사실은 영화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박정민이 연기를 잘한다 한들 사실은 여기 사람들은 다 박정민인지 알거든요. 약간 영화는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와도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보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극이란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미지가 극적인 이미지가 되지 않았으면 했어요. 굉장히 사실적 이미지? 갑자기 내가 그걸 봤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다큐가 되는 느낌?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바로 그 엔딩 크레딧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극이라고 하는 게 현실의 사유와 그 사이에 다이가 될 수 있는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해서 C팀이
아이씨 뭐 그런 거를 또 디렉팅이야 하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방식이 또 있었어요. 뭐 70년대 살던 여자 그 나이대 여자분들의 뭐 평균 얼굴과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마치 제가 정영이의 최초 목격자이냐 유일한 목격자이냐 범인을 찾듯이 여기 사진을 이렇게 깔았는데 누구랑 제일 닮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감독님이 리터치 하셨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중간에 사실은 이미지가 조금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좀 포토샵으로 좀 해서 그거 베이스로 다시 만들어준 거예요. 역시 그렇군요. 자 이번엔 또 감독님이 선택해 주세요. 여기 비니슨 여기 손 들고 여기 손 들고 계신? 아 벌써 비니를 쓰셨군요. 안녕하세요. 비니 덥습니다. 원작은 제가 보지 않았지만 원작도 그렇고 이제 이 명규라는 인물과 동환이라는 인물이 엄청 닮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닮은 게 이제 원래 아들은 엄마를 닮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동환의 얼굴을 봤을 때 이제 엄마의 얼굴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찾아볼 수 없게 일부러 1인 2역을 설정을 하신 건지 의도하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원작에서는 엄마를 닮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원래는 여기 영화에서는 이제 백주상이 찍은 사진을 김수진 PD가 건네는데 원작에서는 그 사진이 있는 곳을 김수진 PD가 알려줘서 거기 사진관에 가서 맞아요. 그 사진관 주인이 건네주면서 엄마예요? 엄마랑 닮았네 라고 하면서 주는 거였는데 몇 가지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 원작이랑 제일 크게 바뀐 거는 정령이라고 하는 이게 원작 만화에서는 조금 피해자의 이미지가 되게 강했다면은 이번 영화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예를 들면은 그 이명규에게 이제 흉터를 남긴다든가 뭐 그런 좀 미세한 설정들이 좀 바뀌었어요. 좀 뭔가 더 주체적인 성격이 좀 더 들어갔죠. 이제 그러면서 인도하는 이 마지막에 닮았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아버지로 가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관을 굳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좀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1인 2역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아기를 좀 맞추면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닮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암시되는 게 경제적으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좀 속돼 있는 그런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분노를 해놓고도 그 전 세대하고 분리를 자기 자신을 분리를 못하는 그 비겁함, 그런 어떤 이야기에 그런 1인 2역이 좀 아버지를 꼭 닮은 그게 좀 부합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는 또 줄어들지 않네요. 구기한 배우님. 가위바위보. 방금 찌를 내신 저랑 비기셨던. 이제 제목이 얼굴이긴 하지만 좀 이름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 영규가 평생 결국에 다른 사람이 이름을 새기는 직업을 갖기도 하고 어쩌면 정영의 이름이 정말 흔한 이름이라는 점에서도 어쩌면 그 시절 누구도 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도가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자기 이름을 쓸 때 이응을 되게 작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영규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좀 소심하게 살았다라는 것도 좀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기생수에서 수인이나 하이디도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었고 반도에서 서상훈도 되게 좀 착부신 이름이었는데 어떻게 이름을 설정할 때 설정을 하신지 좀 궁금합니다. 장명 어떻게 하세요? 전혀 그냥 서상훈 그다음에 수인이랑 하이디는 제가 만들었고 수인은 저랑 공동 작가로 했던 류용주 작가가 만들었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이름 성의 없이 짓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저는 서장훈은 개봉 3주차 때 탄생하잖아요. 같이 의논해서 이런 식입니다. 저는 서지수를 믿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너무 대답이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다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있어요? 뭔가 있을까요? 아니 뭐 도장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어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되게 아이러니한 인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면서 미와 추에 대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몇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도자기도 있고 뭐 다른 것도 그러네.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왜 하필 도장이냐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거는 사실 아이덴티티하고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이 전체적으로 이 정체성, 자기 정체성, 개인이 가진 정체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미와 추면서 동시에 그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 도장이라고 하는 거로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이거라도 아니 근데 이 이름을 새기는데 그 이름을 또 아름답게 하는 왜 도장이냐, 왜 전각장이냐 생각 못했던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배우님. 옆쪽에 손 들어주고 계시면 마이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요. 짧게 두 가지 빨리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영화 보는 내내 이제 굉장히 좀 영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얼굴이 괴물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저 스스로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저런 말들이 나오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게 됐었고, 마지막에 사진이 나왔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손희 배우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동시에 제 자신한테 너무 약간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나도 저 사람들이랑 다른 게 없구나.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 뭐 처음에 나오는 뭐 친인척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 사건을 돈벌이로만 보는 PD와 그 백사장과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정말 나쁘다, 정말 못됐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 사진을 보고 나서 저 스스로에 대한 막 자괴감 이런 게 들면서 굉장히 좀 그런 불편한 기분을 많이 느끼면서 이제 그러면 나는 영화를 이 1시간 반 동안 달려오는 내내 내가 미워했던 그 인물들이 결국에 나랑 똑같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영화 크레딧이 올라가면서는 나는 이제 미워할 대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그 화살이 다 저한테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관객들이 느끼게끔 하고 싶으셨는지, 제가 느꼈던 방향성이 맞는지가 가장 많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PD에 대한 질문도 좀 있는데, 그 PD가 이제 시종일관 굉장히 좀 건조한 태도로, 근데 이제 이게 큰 사건이다 보니 월척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쭉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백사장의 집에서 이제 카메라가 부러지고 동안이 카메라를 부러뜨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약간 좀 감정선이 바뀌었다고 저는 느껴졌는데, 그 부분도 의도를 하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관객이 어떻게 느끼길 바라냐? 일단은 PD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그런 얘기 몇 번 질문 있었어요. 이게 PD는 변화한 거냐, 아니면은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그 김수진 PD는 매 순간이 진심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거든요. 매 순간이 진심이라서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여기에서 기뻐하고, 근데 두 개는 상충돼.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되게 엄청 기괴하거든요. 여기는 슬퍼하는데 여기서는 기뻐하는데 두
두 개가 부딪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 순간의 분위기가 진심인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김수진 PD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관객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그 관람 방식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제 초기작들의 특징을 좀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약간 관객을 공범으로 만드는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좀 택해요. 그래서 그 공범으로 만들으로 해가 예를 들면 돼지왕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사입이라든가 얼굴까지 합쳐서 전반적으로 관객이 쭉 몰입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나중에 그걸 비틀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공범이 돼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 공범이 되는 순간 사색이 시작이 된다면은 전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가 너무 기분 나빠서 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사실은 어쨌든 저도 모르게 초기작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은 사실은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저도 최근에 좀 이제 안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극장에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감독님 이어서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이제 오늘 시간 내주신 두 배우님도 관객들한테 작별 인사해 주시면 우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여기까지 와주셔서 광역가요대학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최근에 구규환 배우랑 작업 새로 한 게 있어가지고 얼마 며칠 전에 또 후시도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곧 또 같이 찾아올게요. 네. 기생수 2 언제 오나라고 듣고 계신데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넷플릭스 시리즈 기생수 시리즈가 곧 사실은 릴리즈가 될 텐데 기생수 시즌 2는 아니고 좀 다른 방식의 기생수 세계관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아마 기생수 시리즈는 원래 이제 기생수 그레이 말고 좀 다른 형식의 작품이 올 것 같다. 기생수 그레이 시즌 2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상태입니다. 배우님? 꼭 그 근처에 다시 만나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네, 이렇게 극장 안에서 꽉 찬 여러분들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너의 나라도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나라 기억해 주시고요. 손님 배우님. 진짜 근데 감동적이네요. 이렇게 큰 극장에 관객분들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질문도 너무 많으셔서 전 이렇게 손을 많이 관객분들이 들어주시는 지부이가 처음이라 감독님 너무 부럽고 어쨌든 이렇게 얼굴을 보러 극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관객분들 덕분에 저희가 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